자, 3월 12일 파이썬 수업입니다. 네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파이썬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내장 함수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파일 입출력 관련된 것까지 봤는데,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개념 중에 이제 모듈이라는 개념도 있었죠. 이제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거고요. 이 파일을 내가 만드는 파이썬 코드에서 import 혹은 from import 라는 구문을 통해서 내가 만드는 프로그램 안으로 다른 파일을 참조시켜서 다른 파일에 있는 기능을 호출하는 방법론이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구성된 모듈들이 파이썬 안에 은근 많이 내장이 돼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이제 좀 보편적인 기능들인 거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경우는 우리가 그 파이썬에 확장팩 깔듯이 모듈을 설치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파이썬 안에 내장되어 있는 모듈들 중에서 이 정도는 그래도 항상 자주 등장하는 애들이니까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고요. 이제부터는 뭐 딱히 이론을 정리할 그럴 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코드를 보면서 아, 이 모듈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는 사례 중심으로 갈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PPT를 만드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걸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코드를 계속 그 스크린샷 떠서 넣게만 해. 얼마 전부터 이런 게 비중이 좀 늘어났죠. 그래서 이럴 거면 그냥 코드를 통째로 드리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지금 조금씩 들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 먼저 살펴볼 내용은요, 파일 및 폴더 관련된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그 기능들을 파악하고 쓸 수 있게끔 하려는 겁니다. 자,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에서 자주 쓰게 될 기능을 별도의 파일로 분리한 거. 그리고 이 파일 형태는 재사용 가능한 단위, 함수, 클래스, 객체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것을 주로 씁니까에 대해서는 구별이 안 돼요. 왜냐면 만드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가능할 수 있다는 걸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파이썬의 기본 기능을 확장하고 추가적인 기능을 쓸 수 있게끔 모듈들이 내장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것들은 이미 파이썬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구현 과정 없이 그냥 임포트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가 모듈이라는 걸 살펴봤을 때는 우리가 파일을 직접 만들어서 걔를 임포트까지 다 했잖아요. 근데 오늘부터는 이미 이게 다 완성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임포트해서 쓰시기만 하면 돼요. 자, 기본 내장 모듈들 살펴보는 동안 쭉 볼게요. 시스템의 정보를 조회하는 sys와 os라는 모듈이 있는데요. 뭐 요거는 한 줄 정도 나오고 끝날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이나 폴더 관련된 작업을 하는 os, shutil, glob이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지금 받으신 PPT에는 여기까지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날짜나 시간 관련 작업할 때 쓰는 데이트 타임이라는 모듈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일 발송 관련 작업을 하는 SMTP LIB와 이메일이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이 정도를 먼저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일단 모듈을 참조하고 현재 운영체제의 이름부터 좀 조회해 볼게요. 여기서 이제 sys 모듈을 먼저 쓸 건데요. sys.platform이라고 검색을 하면, 출력을 하면요, 다윈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저는요. 이게 제가 지금 실행한 환경이 맥에서 실행했기 때문에 나온 건데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win32,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리눅스를 쓰는 경우는 리눅스 1이나 리눅스 2라고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보는 거는 이거 아니면 이거겠죠.
자, 요거를 이제 알려드리는 이유가요. 우리 수업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제가 최대한 그런 경우가 없게끔 하려고 코드를 좀 신경 써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코드를 만들다 보면 윈도우하고 맥에서 전개되는 코드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if sys. 플랫폼이 win31일 때 라고 하면 여기는 윈도우 전용 코드가 되겠죠. 그리고 else 라고 하면 여기는 뭐 리눅스는 일반적이지 않은 환경이니까 얘를 뺀다고 치면 여기는 맥용 코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기해서 써야 되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내가 만든 코드 그냥 나 혼자 쓰고 말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내가 쓰는 운영체제에 맞는 코드만 만드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만든 코드를 불특정 다수한테 배포할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을 대비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든 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거 두 개를 다 테스트해야 되는 거잖아요. 엔간한 부르주아가 아니면 힘들겠죠. 두 개를 다 갖고 있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고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제부터 OS 관련 모듈입니다. 자, 경로 문자열 관련 기능이에요. 자, os.listdir 이라고 하는 기능은요, 파라미터로 전달된 폴더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리스트로 반환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윈도우라면 여기에다가 그 상대 경로 절대 경로 다 돼요. C 드라이브 밑에 뭐 유저스 밑에 자기 아이디를 넣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자기 홈폴더잖아요. 자기 홈폴더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다 가져와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 폴더라고 지정을 했죠. 현재 폴더라 하면 내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고 있는 작업 폴더인 거죠. 그 안에 있는 항목들을 쭉 가져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열어놓은 폴더는 29번 예제, 그 다음에 30번 예제, 그리고 grade.csv라는 파일, 이거 어제 우리 썼었던 파일 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피터로 열어놓고 있는 폴더는요, ifimb 체크포인트라고 하는 항목이 항상 생겨요. 이게 주피터의 실행 중간 저장 파일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맥에서만 생성되는 그 파일인데요, 폴더 내부 정보를 생성하는 파일이라고 합니다. 얘는 무시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떤 폴더 안에 있는 항목들을 이렇게 리스트로 가져온다. 그러면은 이 리스트를 반복 돌리면 특정 폴더 안에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작업할 여지가 생기는 거죠. os.pass.exist라고 하는 모듈은요, 주어진 경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요. 그래서 존재하면 true, 존재하지 않으면 false를 줍니다. 여기에 hello라고 줬는데 이 hello라고 하는 폴더가 지금 없잖아요, 내용물 중에.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뜬 거고요. os.pass.abs 상대 경로잖아요. 여기도 상대 경로죠. 상대 경로 값을 절대 경로로 반환해서 줍니다. 지금 이거는 맥 기준의 폴더 경로라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는 제 사용자 폴더 안에, 바탕화면 안에 파이썬이라는 폴더 안에 헬로라는 폴더를 지정한 거고요. 이 abs 패스 함수 같은 경우는 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도 그냥 경로 값은 줘요. 헬로라는 폴더가 exist, 존재하지 않는다면, false,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예제 코드 보시면서 함수 단위로 무슨 기능인지를 따로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자, os.mkdir, 우리가 폴더라고 부르는 게 다른 말로 디렉토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make 디렉토리 줄여서 mkdir이에요. 가끔 이거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여기는 mk로 줄이고 여기는 앞에 세 글자만 줄였는지. 그러니까 약자를 지들 맘대로 만들어요. 뭐 규칙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이 콩글리시보다 더하다니까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폴더를 만듭니다. 이런 이름의 폴더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은 한 번 실행하면은 이런 폴더가 없으니까 생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한 번 또 실행하면 그때는 여기 폴더가 생겨 있겠죠. 그러니까 이 exist라는 함수의 리턴 값이 true가 돼요. 이미 존재하니까. 그러면은 조건은 거짓이 되겠죠. else로 뜁니다. 그러면 rmdir, remove dir입니다. 그러면 삭제되겠죠. 그러니까 이 예제는요, 실행할 때마다 폴더를 만들었다 지웠다 만들었다 지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메시지가 출력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실제로 윈도우 폴더 창을 들어가셔서 폴더가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 rmdir 함수는요, 빈 폴더만 삭제 가능합니다. 비어있지 않은 폴더는 못 지웁니다. 비어있지 않은 폴더를 삭제하는 방법은 나중에 뒤에서 따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나중에 아니에요. 이 단원에 있어요. 자, 이번에는 파일이나 폴더를 검색하는 과정이에요. import glob. 글롭이라고 하는 내장 모듈인데요. 얘가 웃긴 게 되게 파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유추해 보면 glob.py라는 파일인데 뭐 이 안에 클래스가 있나 봐요. 그리고 이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었는데 그 객체 이름도 글롭이에요. 글롭 안에 글롭이에요. 그러니까 import 글롭이라고 임포트를 하면 요 파일 전체가 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기능을 쓰고 싶은데 그러면은 글롭.점 기능 이름이 되죠. 내가 써야 되는 기능 이름도 글롭이에요. 그러니까 코드가 글롭.점 글롭이 돼요. 은근히 이런 코드가 꽤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이상하니까 가져온 이름한테 별칭을 gl이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면 gl.점 글롭이 되는 거죠. 글롭이라는 모듈을 가져왔는데 그 안에 또 글롭이라는 함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쓰면은 글롭.점 글롭이 되니까 별칭을 붙여서 gl.점 글롭 이렇게 만든 거죠. 안 그러면은 똑같은 단어가 두 번이네 오탄가 그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자, 별이라고 하는 거는 오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폴더 안에 있는 모든 항목들을 다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별.ipynb라고 하면은 앞에는 뭐가 오건 상관이 없는데 끝날 때는 항상 ipynb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패턴에 맞는 파일 목록을 가져와요.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별이 앞뒤로 있고 2가 있죠. 그러면 파일 이름 전체가 있을 때 뭐 어디가 됐건 간에 2라는 숫자를 포함하는 모든 파일 목록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패턴을 취하면 이제 어떤 폴더 안에 파일들이 되게 많을 때 그거를 추려내는 게 가능해져요. 자, 지금까지 본 게 이제 파일이나 폴더에 대해서 전체 목록을 가져오던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패턴을 띄는 이 항목들을 가져오는 거였죠.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옮기거나 뭐 분류하거나 뭐 그렇게 해야겠죠. 자, 이번엔 폴더 트리에 대해서 생성이나 삭제입니다. 얘는 shutil이라는 모듈을 씁니다. mkdir은요 그냥 딱 폴더 하나만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내가 아까 봤었던 mkdir로 파이썬 밑에 테스트 밑에 헬로 밑에 월드라는 폴더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요 아까 봤었던 mkdir은
무조건 맨 끝에 있는 요것만 만들려고 들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파이썬 밑에 테스트 밑에 헬로라는 폴더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리는 거잖아요. mkdir은 그 전제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에러가 나요. 근데 makedirs는 지가 땅굴 파면서 다 만들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mkdir은 사실 쓸 일이 없겠죠. exist ok라고 하는 옵션은요, 만들려고 하는데 이미 그게 존재하면 에러 나거든요. 근데 얘는 에러를 발생 안 시키고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넘어가는 애예요. 이것도 웃긴 게 아까 mkdir이라고 이상한 약자를 만들었으면 이것도 그냥 뒤에 s만 붙일 것이지 얘는 왜 또 make래요? make 사람 헷갈리게 make dir, make dirs 이렇게 하던지 mkdir, mkdirs 이렇게 하던지 할 것이지 어떤 건 mk고 어떤 건 make고. 자, 아까 봤었던 rmdir이요. 이거는 비어있지 않은 폴더는 삭제 못한다고 했었죠. rmtree, sht.rmtree는 비어있지 않은 폴더도요. 파이썬을 지정하면은 그 안에 있는 하위 항목들까지 다 삭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도 실행을 하면은 처음에는 if문이 참이니까 이렇게 폴더 구조가 생성이 될 거고요. 또 실행하면은 파이썬하고 그 안에 있는 애들까지 싹 지울 거고요. 실행할 때마다 생성 삭제를 반복하는 애입니다. 실제로 폴더 창에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서 확인하셔야 돼요. 자, 제가 VS 코드로 이제 어떤 폴더를 열었어요. 전 예제에서 이 안에 파이썬 안에 뭐 헬로 안에 월드 이런 폴더를 만든 거잖아요. 자, 이게 존재하는 상태에서 os.path.exist 파이썬이라는 폴더가 존재한다면 이 파이썬을 점점 슬래시 상위 폴더에 created라는 이름으로 이동시킵니다. move. 그러면 얘가 없어지고 바깥으로 이 폴더가 나가는 거죠. 통째로. 자, 밑에 걸 또 실행하면 자, 상위 폴더에 created라는 폴더가 있다면 copy tree 이 폴더와 그 안에 있는 하위 항목까지 싹 복사하는 거예요. created 폴더를 현재 폴더 안에 copy라는 이름으로 복사합니다. 그럼 이 비주얼 스튜디오 폴더 안에 copy라고 폴더가 생기겠죠. 물론 그 안에 있는 하위 항목들도 모두 복사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제가 상대 경로를 주로 쓰고 있지만 절대 경로로 경로 지정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폴더의 이동과 복사 기능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파일 생성과 파일 복사, 파일 삭제입니다. 우리는 파일 생성만 했었죠. 자, 순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요건 내장 함수니까 어제 내장 함수만 따로 뺏어 봤잖아요. 자, 현재 폴더 안에 hello.txt가 없다면 처음엔 당연히 없겠죠. 자, hello.txt를 쓰기 모드로 생성을 하고요. 여기에 간단히 그냥 한 줄 문장만 적고 생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들어오겠죠. hello.txt를 world.txt로 복사합니다. 자, 여기서 hello를 만들었어요. hello.txt를 world.txt로 복사했으니까 여기에 world.txt도 생겼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실행되면은 두 개의 텍스트 파일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또 실행하면 이미 hello.txt는 존재하니까 여기는 true가 될 거고 if문의 조건이 맞지 않으니까 else로 뛸 겁니다. os.remove 주어진 파일을 지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얘도 파일을 만들었다 지웠다를 반복하는 샘플이 되겠죠. 그러니까 블록당 한 번 실행해서 끝나시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씩 실행해갖고 파일이나 폴더가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는 출력되는 결과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 폴더의 변화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제인데 요거 자체가 다 예제 코드 복사하는 거라서 오늘부터는 제가 뒤에 PDF 변화한 것도 안 넣습니다. 그냥 요거 순서대로 실행하시면 돼요. 자, 이런 거를 이제 하나 응용한 사례를 보여드리면 이제 여기부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사무자동화 같은 거 할 때 쓰이는 기능들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쓰는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오라라. 자, 바탕화면에다가 항목을 하나 복사를 해놓을게요. 항목이 너무 많으니까 몇 개만 뽑아서 진행할게요. 시험지. 네. 그 수업을 하다가 학생들한테 제가 과제 같은 거를 내요. 낮에 그 취업하는 학생들한테는요. 보시면 거의 하루에 한 개씩 나가요. 하루에 2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제 코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파일에다가 뭐 100점, 90점 이렇게 채점하기에는 사실 소스 코드는 좀 애매한 면이 좀 있으니까 그냥 수준에 따라서 A, B, C 이 정도로만 채점을 해요. A, 뭐 여기도 A, 다 A네. 자, 이 정도만 할게요. 근데 이게 채점하기가 은근히 어렵진 않은 게 이게 요만큼이잖아요. 지금 이게 19명 제출한 거거든요. 정원이 3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본인들이 뭐 완성 못하면 제출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일단 제출하는 애들은 어떻게든 다 돌아가게끔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 제출하면 그냥 A 주면 돼요, 사실은. 채점이 그렇게 힘들게 완성이 안 되면 제출을 안 해요, 다들. 자, 아무튼 근데 이거를 채점은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제가 샘플로 5개만 복사했는데 실제로 연습 문제가 이만큼이었어요. 6개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다 조합을 해서 각각 이제 그 최종 점수를 내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빡센 거예요. 저희는 저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네? 저희는 저 시험 언제까지? 여기는 시험 안 봐요. 예. 단과는 안 봐요. 이거는 5개월, 6개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프로그래밍을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해서 이제 한 7, 8과목을 한 6개월 동안 이제 몰아넣고 집중적으로 맨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맨날 나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쨌건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 이름을 제가 엑셀에다 정의를 해놨어요. 엑셀에다가 CSV 파일 읽는 것도 했으니까 뭐 어쨌건 읽어오는 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워킹 디렉토리는 현재 폴더 안에 시험지, 과제물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경로에다 넣은 거, 그 경로를 알려준 거예요. 모듈 가져오고, 설치가 안 된 모듈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요게 설치가 안 됐대네요. 자, 다시 그리고 OS도 나오고 글롭도 나오죠. 몇 가지 더 있긴 하지만 데이트 타임은 조금 이따 할 거고요. 자, 일단은 뭐 엑셀 파일을 읽어드려서 엑셀 파일을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파이썬으로 하여금 이 폴더 안에 있는 하위 폴더 목록을 읽어오게끔 했어요. 자, 코드가 지금 제가 이걸 한 블록에 다 해놨네요. 코드를 좀 나눌게요. 또 설치할 게 있네. 잠시만요. 자, 요거는 이제 엑셀 파일에 대한 학생 이름만 뽑은 거예요. 이건 CSV로 하면 얼마든지 되잖아요. 리스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출력하는 게 이걸 내가 상대 공로로 나와서 그렇구나. 절대 공로로 바꿔서 할게요. 한글이 들어가는 것도 못 읽네요. 띄어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띄어쓰기만 다른 걸로 바꿀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작업할 때 처음에 하나 만들 때는 좀 이렇게 시행착오가 좀 있어요. 계속. 한글 폴더를 못 읽네요. 지금 보니까.
유니코드 이스케이프 캔 여기 뒤에 제가 모르는 글자가 하나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뭔지 영 감이 안 오네요. 라이드 1에 디코드 바이트 포지션, 제가 모르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 네, 일단은 여러분들도 거기 PPT에 있는 거 실습 진행하시고요. 저도 이거 시험 보여드릴 거 잠깐 좀 손 좀 본 다음에 다음 교시 시작할 때 보여드릴게요. 한 3시 10분쯤에 뵙죠. 자, 시작할게요. 아까 보여드리려던 게 이거예요. 뭐였냐면은, 엑셀 파일에 학생 이름을 쭉 넣어놨어요. 이거를 이제 CSV 형태로 파싱을 해서 이름만 뽑아왔고요. 그 다음에 지정된 폴더 하위에 있는 항목들을 쭉 가져와요. 그러면은 과제별로 폴더 이름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폴더 이름을 대해서 반복을 돌면서 그 각각의 항목 안에 있는 애들을 또 반복을 돌려요. 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은 1차 반복으로는 엑셀에 있는 학생 이름에 대해서 반복을 돌려요. 포 학생 이름. 자, 이렇게도 일단은 과제 폴더에 대해서 포를 돌려요. 그리고 그럼 이제 과제 폴더 목록들을 쭉 가져와서 그걸로 반복을 돌리면서 또 포를 돌려요. 여기를 이제 K라고 할게요. in. 그러면은 X는 K의 하위 항목들, 폴더별로 구별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과제별로. 그럼 이 과제 안에는 학생별 제출물이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제출할 때 사전에 반드시 파일 이름의 기본 형식을 지켜라.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채점할 거기 때문에 파일 이름 형식이 안 맞으면 채점에서 누락된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이제 학생들이 이제 파일 이름 형식에 자기 본인의 이름을 갖춰서 이제 낸다고요. 그러면 X는 각각의 파일이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X 그 다음에 또 포를 돌려요. 포에서 Y는 학생 목록, 이렇게 해서 Y가 파일 이름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러면 이제 파일 이름에서 A가 부여되어 있다면 3점, B가 들어있다면 2점, C가 들어있다면 1점,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면 0점. 채점 결과를 파일 이름 뒤에 미리 붙여놨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요 점수들을
별도의 리스트 자료 구조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이걸 맨 마지막에 그 100점 만점으로 환산시켜갖고 채점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돌리면은 실제로는 과제가 이만큼 있었어요. 각 과제별로 학생들이 제출한 것도 쭉 있었고, 이거를 마지막에 산정을 할 때 패키지 가져오고, 그 다음에 학생 이름 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그 각 과제 폴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내용물별로 이제 파일 이름을 쭉 반복 돌면서 A가 들어있는지 B가 들어있는지 C가 들어있는지 판단을 해갖고 산정을 하면 이렇게 그래프 나오고,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이제 환산 점수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제가 2번 실행해서 지금 점수가 누적이 돼서 100점이 넘어가는 건데, 그래서 1등부터 점수별로 쭉 나열시켜서 이제 막판에 등수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점 돌리는 거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안 그러면은 매번 그 과제 할 때마다 이제 점수 내서 이걸 제가 엑셀에다 따로 기록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6개월 동안 그냥 띵까띵까 놀다가 마지막 날 이거 한번 딱 돌리고 끝냈어요. 처음에 만들 때는 분명히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해요. 한 번에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 만약에 같은 작업을 2번, 3번 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 되게 편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업무 자동화에 대해서 이제 시도를 할 때 첫 번째가 파일이나 폴더 관련된 작업들이에요. 그리고 파일이나 폴더 관련된 작업을 할 때 꼭 같이 들어가는 게 이제 날짜 같은 거. 그래서 이제 다음 단원이 날짜 관련된 작업에 대한 예제입니다. 자, 날짜 및 시간 관련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두 섹션으로 나눠져 있어요. 날짜 및 시간 객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성분값을 조회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날짜나 시간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과정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데이트 타임 모듈 안에 데이트 타임이라는 객체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그냥 임포트 하면은 임포트 데이트 타임 해놓고 이 안에 또 데이트 타임이라는 객체가 있으니까 그냥 쓰면은 데이트 타임 점 데이트 타임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모듈을 가져올 때 DT라고 하는 별칭을 부여해서 dt.dateTime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 dateTime의 now라고 하는 함수는요, 시스템의 현재 시각을 저장하고 있는 객체를 리턴합니다. 왜 윈도우에 보면 시계 있죠? 실행하면은 여기 있는 요 값을 그대로 복사해 오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인 값을 복사해와요. 그리고 시간은 계속 흐르잖아요. 한 번 이미 값을 복사해왔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시간이 계속 흘러도 여기에 한번 복사된 값은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요 코드를 실행할 때마다 그냥 그 시점의 시간을 매번 복사해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든 객체 안에 연, 월, 일, 시, 분, 초, 마지막으로 1000분의 1초까지 되는 값, 성분을 우리가 프로퍼티 형태로 뽑아낼 수 있어요. 자, 날짜 객체가 갖고 있는 weekday 함수는요, 요일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리턴합니다. 0이 월요일이고 6이 일요일입니다.
요거는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조금 달라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는 0이 일요일이고 토요일은 6이에요. 근데 파이썬은 월요일을 첫날로 쳐요. 자, 인덱스니까 실제로 요일 이름을 알려면은 우리가 요일 이름이 저장된 리스트나 튜플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 리턴 값을 인덱스 번호로 써야 됩니다. 자, 데이트 타임 객체에 dt라고 가져오고요. dt.datetime.now 해서 출력하면은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만들려면 연, 월, 일만 뽑았어요. 이렇게 하면은 연월일 성분을 추출해서 날짜를 포함하고 있는 문자를 만들 수 있겠죠. 아니면 시, 분, 초를 사용하면은 또 성분을 만들 수 있겠죠. 조금 전에 캡처해갖고 최신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weekday라는 함수의 리턴 값을 가져오면은 요일에 해당하는 인덱스 번호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실제 요일 이름으로 쓰고 싶으면 요일을 쭉 적고 있는 튜플이나 리스트를 만드신 다음에 이 리스트에 대해서 리턴 받은 값의 인덱스 번호를 쓰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요일 이름을 표기하는 방법은 국가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파이썬이 미리 다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매번 출력할 때마다 저렇게 연월일 시분초를 따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면 좀 저게 나중에 가면 되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파이썬은 날짜에 대한 형식 문자열도 제공을 해요. 자, str ftime. 여기서 f는 포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열 포매팅 했을 때 그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날짜를 대상으로 하는 형식 문자들이 따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각 객체를 받은 다음에 얘를 통해서 str ftime 이라고 호출하면서 형식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추임새는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대로 넣으시면 돼요. 자, 형식 문자 대문자 y는 4자리 연도고 소문자 y는 2자리 연도, 나머지 월, 일, 시, 분, 초입니다. 이것 이외에 더 많은 형식 문자를 알고자 하시면 제가 밑에 웹페이지 주소 하나 넣어놨거든요. 얘를 클릭하시면 그 관련 페이지에 그 파이썬 레퍼런스로 들어가요. 스크롤 거의 밑에 있어요. 쭉 내리면은 되게 큰 표가 하나 나옵니다. 넘어갔네요. 네, 여기요. 자, A는 요일을 로케일에 축약된 이름으로 영문이고요. 독일어도 있네요. 자, 대문자 A는 요일을 로케일의 전체 이름으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자체를 영문권으로 쳐요. 이거는 뭐 밑에다 펴다 해서 import date type as dt 라고 해놓고 dt.datetime.now str ftime의 %a 라고 해서 출력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영문권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로케일 어쩌고저쩌고 들먹일 때는 한글 기대하지 마세요. 자, 뭐 W는 요일을 10진수로, 여기는 0은 일요일이고 6은 토요일로 나오네요. 이것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아까 사용했었던 그 뭐지? 요일 인덱스를 리턴 받는 함수는 0이 월요일이었어요. 근데 이 형식 문자는 0을 일요일로 쳐요. 요런 거,
요런 좀 차이가 좀 그때그때 좀 다르기 때문에 요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뭐 그 밖에 쭉 보시면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뭐 X는 로케일에 대한 적절한 날짜 표현이래요. X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날짜 표현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보시면 우리나라는 연도 뒤에 표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케일이 들어가는 건 다 걸르셔야 돼요. 그래서 쓸만한 것들만 남겨놓으니까 그냥 요 정도만 남더라고요. 자, 그래서 나우타임 객체에서 str f타임 호출하시면서 이렇게 표기해 보면은 사이사이에 빼기 기호랑 10분초는 콜론을 넣었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제가 연도 표시할 때 소문자 Y를 적었어요. 그럼 두 자리 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연도 표시할 때 대문자 Y를 쓰면은 네 자리 연도가 나와요. 연, 월, 일, 시, 분, 초 표기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파이썬 3.11이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맞으면 3.9까지는 여기 str f타임에 한글로면 처리를 못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확인해 봤더니 여기가 한글도 이제 지원이 돼서 요 블록은 제가 새로 집어넣은 겁니다. 자, 특정 날짜 값을 지정하는 객체. 기본적으로 현재 시각을 복사하는데, 만약에 내가 내 생일에 대해서 처리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은 특정 시점을 지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dt.dateTime이 객체이기도 하지만 생성자이기도 해요. 얘한테 연월일 시 분초를 차례대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시점을 저장하는 객체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온라인상에서 뭐 웹페이지 크롤링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이제 외부에서 날짜가 저장돼 있는 문자열을 가져올 때가 있어요. 그냥 문자열이라고요. 여기서 연월일 시분초를 갖고 있는 날짜 객체로 이걸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은 슬라이싱 장난 아닙니다. 이것만 뽑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제 개인적으로 파이썬에서 이거 되게 좋아요. str ptime이라는 함수인데요. 요 문자열을 파라미터로 세팅하고 이 문자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을 잡아주는 거예요. 형식 문자로. 그러면 파이썬이 알아서 이 형식 문자에 해당하는 부분만 뽑아갖고 객체화 시켜요. 이거 되게 똑똑한 함수예요. 자, 그 다음에 날짜 객체의 특정 성분 값을 바꿀 때는 날짜 객체를 가지고 오셔서 리플레이스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연, 월, 일, 시, 분, 초 파라미터 세팅하시면 되고요. 필요 없는 파라미터는 생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도만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거 다 빼버리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dt.dateTime 객체 만들면서 2018년 8월 30일 13시 26분 55초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날짜는 뭐 임의로 적은 거고요. 자, 근데 이렇게 생성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시각으로 설정하면 12월 32일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시점으로 하면은 에러가 발생을 해요. 에러 메시지가 day is out of range, day가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나오죠. (2017년 1월 2일 14시 44분) 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요 데이터 str을 str ptime 함수에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서 날짜 성분을 이렇게 알려줬죠. 그럼 이제 파이썬이 이걸 알아서 분해해 갖고 가져온다고 했죠. 자, 이렇게 가져온 걸 str ftime으로 다시 출력을 해보면 원본 성분에는 초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정되지 않은 자리는 00으로 세팅이 돼요. 자, 이렇게 만든 올드데이 객체를 사용해서 연도는 2018년, 날짜는 16일, 시간은 3시로 연도랑 날짜랑 시간만 바꾼 겁니다. 연도와 날짜와 시간만 바뀌었죠. 나머지는 그대로 가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날짜 성분을 핸들링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날짜 계산. 날짜 계산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냥 하려고 그러면. 왜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60초 다음에 1분으로 올라가죠. 거기서 60분이 올라가면 시간으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24시간이 하루로 올라가죠. 그럼 거기서 한 달로 올라간 다음에 12달이면 1년이 올라가는데 이 한 달에서도 또 28일일 때가 있고 30일일 때가 있고 31일일 때가 있어요. 더군다나 얘는 4년에 한 번 29일이에요. 윤달이 껴있으니까. 양력은 이렇죠. 음력은 윤달이 시도 때도 없이 나와요. 음력으로 치면 11월 달에도 윤달이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윤달로 제가 음력으로 결혼기념일이 윤달이거든요. 11월 마지막 날 결혼했는데 그날이 음력으로 윤달이라고 해서 저 결혼기념일 4년에 한 번 와요. 엄청 좋아요. 어쨌건 날짜 계산은 이렇게 단위를 올리는 게 생각보다 되게 복잡한 메커니즘이라서 이거 직접 구현하려고 그러면 코드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이거를 그냥 해줘요. 근데 아까 보시면 그 날짜랑 월이랑 연도로 이렇게 전개될 때 이것도 단위가 아까 되게 복잡했잖아요. 근데 얘네가 아무리 날고 겨봐야 1년에 36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거를 날짜로 환산한 다음에 그냥 한 달을 구성하는 날짜 수로 나눠버리면은 계산이 좀 쉬워요. 시간하고 분도 초 단위로 다 바꾼 다음에 계산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두 개의 날짜 객체가 있다고 칠게요. 이 두 개를 빼면 리턴이 되는데 날짜는 뺄셈밖에 못합니다. 날짜끼리는요. 3월 30일 더하기 4월 15일 그런 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두 날짜 간의 차이를 타임 델타라는 형식의 객체로 리턴을 해요. 추적해보면은 날짜하고 시간이에요. 두 객체 사이에 213이라고 6시간 57분 5초 이마만큼의 밀리세컨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반환을 해줘요. 근데 이 객체가 갖고 있는 프로퍼티는 날짜하고 초밖에 없습니다. 초를 뽑으면요, 이거를 초로 환산을 해줘요. 그 다음에 토탈 세컨즈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이 전체를 초로 환산해줘요. 자, 그러니까 오늘 날짜를 만들었어요. 처음에. 그 다음에 객체를 하나 또 만드는데 오늘 날짜에서 연도만 뽑아서 1을 더해요. 그럼 2024겠죠. 1월 1일 자정이에요. 자, 그럼 DT2에서 DT1을 빼면 올해가 며칠 남았는지가 나와요. 계산하면은 올해는 이만큼 남았대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TD 객체를 이제 출력하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에서요. 날짜만 뽑아서 추출했고요. 그럼 245일 남았고 초만 뽑아서 출력해 봤습니다. 근데 날짜만 갖고 하면 올해는 245일 남았습니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TD 객체의
남아있는 초를 환산하면은 올해는 이마만큼의 초가 남았다는 거예요. 자, 두 날짜 간의 차이를 계산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100일 후 혹은 1년 전 이런 식의 계산도 필요하겠죠. 그때는 타임 델타 객체를 직접 만듭니다. 그러니까 계산할 단위 값을 만드는 거예요. 자, dt.time 델타라고 하시면서 days는 100, second는 60 하면은 100일하고도 60초 후에요. 100일하고도 60초가 돼요. 얘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시면 돼요. 날짜 객체에서. 필요 없는 거는 안 만드시면 됩니다. 자, dt.time 델타 100일 하고 그 다음에 3600초니까 1시간이죠. 그 다음에 현재 시각을 만들어요. 현재 시각에다가 얘를 더하면 지금으로부터 100이라고 1시간 후에요. 빼면은 지금으로부터 100이라고 1시간 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리턴되는 객체는 데이트 타임, 즉 날짜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형식 맞춰서 출력해 보면은 오늘부터 100일 후는 6월 20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100일 계산 같은 게 가능해져요. 날짜 계산은 이렇게 두 가지 유형입니다. 두 날짜 차이의 차이, 아니면 현재 시점 혹은 특정 시각을 기준으로 일정한 간격 이후, 이전. 날짜 처리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엑셀보다 쉬운 것 같아요. 엑셀은 함수 외우기가 좀 싫은데 얘는 그래도 좀 직관적이어서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3시 45분인데요. 4시 20분쯤에 뵙죠. 손이 다들 빨라지셔갖고. 자, 시작을 할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부터는 PPT라고 해봐야 코드를 그냥 계속 조각을 해서 붙이는 것밖에 없어서 그냥 통째로 PDF로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번 예제는요, 별도의 첨부 파일 폴더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전달해드린 이 폴더를 메일이라고 하는 압축 폴더를요, 그 주피터 작업 폴더 상에 같이 넣어 놓으셔야 돼요. 작업 폴더를 열었을 때 이 작업 폴더 안에 주피터 파일하고 그 다음에 그 같이 첨부해드린 메일이라는 폴더가 같이 들어있어야 돼요. 메일 폴더의 내용물은 뭐 딴 건 아니고요. 그 메일 발송할 때 첨부 파일을 같이 보낼 거예요. 그래서 그 첨부 파일을 미리 넣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꼭 메일 폴더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나중에 코드상에서 첨부 파일 경로를 바꾸면 되니까요. 폴더를 새로 만들어야 되나요? 압축 파일 드렸어요. 그 압축 파일 해제하시면 압축 파일 이름으로 폴더가 생기잖아요. 폴더를 뭐 새로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진행하시던 작업 폴더 안에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어놓은 작업 폴더 안에 메일이라는 폴더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파일들이 쭉 있으면 돼요.
자, 파이썬으로 만든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기타 웹에서 사용하는 웹메일이라던가,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데 설치하는 메일 발송 메일 프로그램들 있죠. 모바일 앱들이요. 얘네들은 직접 메일을 보내는 기능은 없어요. 메일을 발송하기 위한 시스템을 저마다 포털 사이트나 기업 같은 데서 구축을 하고요. 따로 운영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걔네들하고 연동을 하는 거예요. 별도의 메일 발송 시스템이 있어요. 네, 이걸 통칭 메일 서버라고 부르는데, 이 메일 서버는 안에서 또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요. 발송 기능을 담당하는 팝3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수신 기능을 담당한, 죄송합니다. 이름을 잘못 얘기했네요. 발송 기능을 담당하는 게 SMTP고요. 수신 기능을 담당하는 게 팝3 혹은 IMAP이라고 하는 장치예요. SMTP하고 연동하는 거는 비교적 좀 쉬운 편인데, 팝3하고 연동하는 거는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전문 웹메일 프로그램이 전문 메일 프로그램이 아니고서는 팝3하고는 연동을 잘 안 하고 SMTP하고만 연동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웹사이트 같은 거예요. 웹사이트 같은 데서 그 메일 같은 거 받으면 항상 밑에 보면 이 메일은 발신 전용이기 때문에 답장 보내지 마세요. 뭐 그런 문구 적혀 있죠. 가끔 뭐 열받아갖고 뭐 이런 거 보내지 말라니까 욕 쓰면서 보내는 분도 계신데, 보내도 못 받아요, 걔네. 받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답장 보내봐야 1도 쓸모 없습니다. 자, 이 발송 시스템을 구축해서 직접 운영하려면 그 적지 않은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쉽지도 않아요. 까딱 잘못 세팅하면은 스팸 메일 발송 시스템으로 해킹당해서 악용되기가 되게 쉽거든요, 이게. 그래서 좀 규모가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자체 메일 주소를 사용하지만, 명함 같은 거 받아보면 그런 거 있어요. 뭐 명함에 박혀 있는 그 메일 주소에 골뱅이 뒤에 회사 자체 주소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골뱅이 뒤에 지메일이나 네이버 같은 거를 명함에 파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회사의 메일 발송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도 직원 30명 미만이면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지메일이나 네이버 같은 거를 그냥 그대로 쓰는 경우는 사실 조금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긴 하죠. 근데 많이 몰라서 그러시는데, 지메일이나 네이버 같은 거 쓰더라도 그걸 비즈니스용으로 쓰면은 그 회사 메일 주소인 것처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상은 지메일이나 네이버인데 뒤에 골뱅이 뒤에 회사 주소를 박아서 쓸 수 있는데, 그거를 잘 안 하더라고요. 대학들은 요즘 많이 그러더라고요. 대학들은 골뱅이 뒤에는 학교 메일인데 실상 들어가 보면 지메일인 경우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 메일 발송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왜 모바일에 앱 깔면은 네이버나 구글이나 뭐 이런 거 연동해서 그냥 쓰잖아요. 대부분의 포털들도 이 발송 시스템을 연동할 수 있게끔 열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네이버 하고요. 그 다음에 구글을 통해서 해볼 건데, 요 두 개를 쓴다고 해서 뭐 소스 코드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그 지메일 사이트에서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 게 좀 있어요.
그건 이따 같이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 네이버를 먼저 할 거예요. 소스 코드 보기 전에요. 모듈들이 생소한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프로그램 코드가 좀 기능이 진짜 우아할 만큼 좀 쓸만해 보이는 기능일수록 응용의 여지는 별로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반복문하고 뭐 리스트라든지 딕셔너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핸들링 할 때는 그때그때 그 개발자 실력에 따라서 코드가 달라질 여지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앞부분은 방법론이 되게 많아요.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소스 코드가 목적이 뚜렷해지기 때문에 응용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코드도 메일 발송 외에는 쓸모가 1도 없는 코드예요. 오늘 수업한 코드 갖다가 뭐 엑셀을 만들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코드는 그냥 잘 완성된 샘플 하나 보관하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마다 여기 고쳐서 쓰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안에 어떤 원리 그런 걸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흐름만 납득할 정도, 이해까지도 아니고요. 내가 그냥 소스를 읽었을 때 이런 거구나 하고 납득할 정도로만 접근하시면 돼요. 자, 이미 완성 코드를 준비를 해왔어요. 자, OS 모듈 안에 있는 패스 객체를 임포트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객체를 점 찍어서 임포트 하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요. 뭐 자주 쓰이는 패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대로 그냥 OS까지만 하면은 그냥 소스에서 os.pass.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os.pass라고 해놓으면은 소스에서는 그냥 패스라고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자, 밑에부터 메일 발송 서버하고 연동할 수 있는 모듈이요, SMTP LIB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있는 SMTP라는 클래스입니다. 근데 요거 하나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세팅할 수 있는 각종 내용들을 위한 모듈들이 따로 있어요. 마임 타입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마임 타입이 뭐냐면 파일 형식이에요. 파일의 종류 혹은 형식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email.mime이라고 들어간 거 봐서는 이 기능이 이메일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어떤 형식과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나 보다 라고 유추합니다. 저도 이 안에 있는 코드를 직접 본 적은 없어요. mime.text래요.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문장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mime.text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져옵니다. 얘를 이제 매뉴얼에서 찾아봤더니 메일의 본문을 구성하는 기능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mime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얘는 매뉴얼을 찾아봤더니 파일을 멀티파트 형식으로 변환하는 기능이래요. 근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멀티파트라고 하는 용어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 저는 멀티파트라는 용어는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기능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멀티파트가 뭐냐면 여러분들 웹사이트 같은 거 쓰면서 파일 업로드 하죠.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업로드 하잖아요. 그거를 멀티파트 전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파일 전송을 멀티파트라고 해요. 이메일에서 멀티파트 쓴다는 거는 이게 첨부 파일과 관련된 기능이 있겠구나 라고 이제 예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email.mime.multipath 안에 mime multipath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찾아봤더니 우리가 어떤 파일을 구성을 하면은 이 파일을 mime application이라는 형태로 바꾼 다음에 mime multipath라는 형식으로 다시 바꿔서 본문에다가 붙여줘야 된대요. 이게 이메일이 날아가는 그 구조를 보면은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자, 제가
이메일을 아무거나 하나 네. 아무거나 이제 이메일 기능에서 원문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메일의 원문 보기. 자, 이렇게 하면 여기 메일 내용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위쪽에 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좀 들어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메일의 본문이 있고 밑에 보면은 마인 버전 1 여기 컨텐트 타입 멀티파트 믹시드라고 해서 이렇게 글자가 쭉 들어있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요. 이게 첨부 파일을 글자로 변환해서 본문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이메일의 전송 규격이 원래 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전에 저도 이걸 예전에 뭔가 일이 있어서 메일 본문을 한번 열어볼 일이 있어 한번 봤더니 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구나라고 예전에 좀 알아뒀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이제 납득이 됐어요. 결국은 첨부 파일을 이렇게 글자로 바꾼 다음에 메일 본문에 덧붙이는 기능을 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해는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들어가는 코드는 그냥 파이썬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샘플 코드를 갖다가 필요한 것만 바꿨어요. 자, 발송에 필요한 정보를 설정할게요. 지금 여기 주석으로는 구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네이버로 먼저 할 겁니다. 컨텐트 타입은 일단 텍스트라고 잡을게요. 텍스트 or HTML 이라고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 형식에 따라서 본문의 구성 방식이 바뀝니다. 일단은 우리한테 친숙한 텍스트로 갈 거예요. 자, 유저네임은 네이버 아이디 입력하시면 되고요. 패스워드는 네이버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얘네가 네이버가 그 아무하거나 설정하지는 않겠죠. 네. 이렇게 비밀번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화면을 조금 틀어서 미리 입력을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구글 발송 서버 주소 혹은 네이버면은 네이버 발송 서버 주소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포트라고 하는 거는 걔네하고 통신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주파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알아내느냐? 저 정보는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이버 웹메일로 들어가시고요. 자, 이상한 메일 없나 좀 볼게요. 다행히 이상한 건 없네요. 자, 네이버 웹메일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왼쪽 메뉴 중에 보시면 환경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각자 메일에서 설정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팝3 아이맵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요거 누르고 들어오시면은 여기 팝3 SMTP 사용함으로 체크하시고 저장을 한번 하세요. 그러면 이제 외부 프로그램하고 여러분들의 네이버 메일이 연동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해놓으면은 뭐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어플에서도 네이버 메일 연동이 안 돼요. 자, 요거를 체크하시고 스크롤 밑에 보시면요. 여기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요. SMTP 서버 이름 smtp.naver.com SMTP 포트는 465래요. 네이버는. 이거는 어느 메일 시스템이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정보를 여기다 넣는 거죠. smtp. 아이고 못 숨기네. 네이버.com 포트 번호는 465.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낸 사람 주소예요. 원래 이론적으로는 보내는 사람 주소하고 실제 이 네이버에 연동하는 아이디가 같을 필요는 없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네이버가 안에서 세팅을 좀 해놨는지 로그인할 때 쓰는 아이디랑 발신자 주소가 다르면 발송을 금지해요. 왜냐면 그때는 스팸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 그 다음에 받는 사람 주소. 다른 메일 주소 하나 갖고 계시죠? 자, 제목 설정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첨부 파일. 이 소스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메일 폴더 안에 hello.txt, 메일 폴더 안에 word.txt잖아요. 그래서 이 메일 폴더를 이 안에 넣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안에 hello.txt랑 word.txt를 제가 미리 넣어놨어요. 만약에 이 파일이 아니고 다른 걸 보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다른 파일의 경로를 지정하셔도 됩니다. 절대 경로도 상관없습니다. 단 그 파일이 실제로 존재해야 되죠. 만약에 내가 보내고 싶은 파일이 그냥 여기 파이썬 소스 코드랑 같은 폴더에 넣어놨다. 다른 폴더 안 거치고 그냥 여기에 바로 넣어놨으면은 앞에 메일 슬래시가 빠져야겠죠. 경로는 각자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본문입니다. 보내고 싶은 내용을 작성하세요. 여기 줄바꿈 문자도 하나 놨고요. 자, 이제 로그인 정보,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제목, 첨부 파일 내용, 이런 정보들이 준비가 됐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좀 맞춰주셔야겠죠. 이후 코드는 앞으로 수정할 내용이 1도 없습니다. 들어갈게요. 자, 발송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객체를 만들어요. 이 객체에 서브젝트 프롬프트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대요. 그 프로퍼티에 준비한 정보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내용, 이게 아까 본문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컨텐트 타입은 텍스트라고 하는 형식이었어요. 문장이잖아요, 텍스트. 이거를 마인 텍스트라는 클래스의 객체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과 내용의 형식, 이거를 이 MSG 객체에다가 어태치, 추가합니다. 그럼 현재 이 MSG 객체는 제목,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본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첨부 파일 필요 없으면은 여기 밑에 코드 작성 안 하셔도 되긴 해요. 자, 지금은 네이버가 고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이 코드 만들었을 때 수신 주소가 네이버면은 첨부 파일 이름이 한글로 하면 못 받더라고요. 오히려 구글이 받더라고요. 어떻게 된 게 한국 애들이 한글을 더 못해요. 지금은 고쳤는지를 확인 안 해봤습니다. 자, 아까 제가 파일스라고 하는 리스트를 준비했어요. 파일스는 한 다음에 여기에 첨부 파일 첫 번째 거, 콤마 첫 번째 거, 첨부 파일 두 번째 거 이렇게 해놨거든요. 만약에 내가 첨부 파일을 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리스트를 그냥 비워두시면, 빈 리스트는 if문의 조건일 때 거짓으로 치니까 요 if문을 통째로 넘어가겠죠. 근데 리스트에 항목이 있다면 if문 조건 참이되니까 안으로 들어올 거고요. 요 리스트를 갖고 반복문을 구성했으니까 항목이 몇 개가 있건 상관이 없는 거죠. 어차피 반복하는 거니까. 근데 이메일은요, 얘네들의 총합이 20메가가 넘으면 발송을 못하는 게 표준이에요. 그래서 이게 넘어가면은 보통, 정정할게요. 총합이 아니라 개별 파일의 용량. 20메가가 넘어가는 파일은 못 보냅니다. 그래서 보통 20메가 넘어가는 파일들은 네이버나 구글이나 자기네 드라이브에 올려서 보내게끔 하죠. 자, 어쨌건 지금 이 리스트를 갖고 반복 도니까 F는 특정 파일 하나의 경로입니다. 그렇죠? 아까 메일 밑에 hello.txt라는 값을 넣어놓은 거잖아요. 이 경로를 가지고 그 파일을 열어요. 근데 이때는 바이너리 형식으로 열어야 돼요. 아무리 텍스트 파일이라고 해도. 자, 그럼 이제 A 파일이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이 F를 갖고요.
os.pass.baseName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러면 이제 이 f가 현재 메일 밑에 hello.txt라는 경로 문자열이에요. 여기 코드는 그냥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온 겁니다. 베이스 네임 함수는요, 마지막 슬래시 이후 값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앞에 경로가 복잡하게 있어도 마지막 파일 이름만 가져오는 거죠. 이게 파일 이름이고요. 자, 마임 어플리케이션 클래스한테 이 파일 객체가 읽어드린 내용을 세팅해 주고요. 이름을 따로 지정합니다. 파일 이름을. 이렇게 만든 객체를 컨텐트 디스포지션이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어테이치먼트가 첨부 파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파일 이름을 알려줍니다. 설정할 때 따옴표 조심하세요. 어쨌건 결과적으로 이 파트라고 하는 객체는 첨부 파일을 얘로 만든 거예요. 이 첨부 파일을 아까 준비했던 메시지 객체에다가 어태치 추가합니다. 자, 준비 다 됐어요. 이제 보내기만 하면 돼요. 자, SMTP 객체를 만들고요. 이거는 아까 네이버 메일 주소였고요.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함수를 호출하면은 메일 시스템에 접속을 해요. 스타트 TLS라고 하면 이제 연동을 시작하고요. 로그인합니다. 그리고 샌드 메일을 하면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메시지 객체는 문자열로 다 바꿔서 보내고요. 끝나면 종료. 자, 이걸 이제 순서대로 실행할게요. 모두 실행 한 번에 누르죠 뭐. 여러분들은 블록 단위로 결과 보세요. 자, 실행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네이버에서 보낸 편지함에 보낸 내용이 이렇게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받는 대로 가볼게요. 카카오 메일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면 첨부 파일도 같이 들어왔죠. 자, 근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본문이 추가가 안 돼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좀 볼게요. 제가 텍스트 HTML을 지금 쓰기가 싫어서 일단 텍스트로 해놓은 건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대소문자를 가리는 건지. 지금 본문이 HTML로 했을 때는 들어왔는데 이 HTML을 조금 이따가 지금 얘기하면 내용이 너무 많은데 잠시만요. 파이썬 메일 텍스트 타입 컨텐트 타입. 자, 일단은 실습 진행하시고요. 본문에 들어가는 값은 제가 확인한 다음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기가 이제 일반 텍스트로 발송을 할 때 플레이기라고 지정하면은 일반 텍스트가 이제 전송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고요. 요 HTML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교시에 한번 HTML이 뭔지 말씀을 드리고 HTML 형식으로 보내볼게요. 5시 반에 요 부분 보충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요거요. 이게 보낼 수 있는 방식이 이제 플레인이라는 게 텍스트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HTML이라고 하는 형식이 가능한데, 이 부분을 처음에 이제 HTML을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은 게, 이 HTML이라는 것 자체가 과목 하나예요. 메일을 보낼 때 왜 우리가 그 글자 크기라든지 글자 색상이라든지 본문의 그림 같은 거를 첨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요, 대체로 이제 제가 파일 하나 샘플로 만들어 볼게요. test.html 이라는 확장자로 만들게요. HTML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자,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코드를 적었어요. HTML이라고 하는 건요, 웹페이지 작성 서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코드가 이러한 그 웹페이지를 만드는 코드인 거고요. 여기서 이 body라고 하는 블록 안에 들어가는 게 본문이거든요. 이 코드를 이메일 발송에서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 형식을 HTML로 바꾸고, 본문 내용을 이렇게 구성을 해주면, 여기 지금 따옴표가 겹쳐서 에러 나고 있죠. 따옴표 안에 따옴표 넣으려면 역슬래시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을 구성하고 다시 실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하면 받은 본문이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메일 보내는 기능에서 본문을 내가 좀 화려하게 꾸미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HTML이라는 과목을 따로 스터디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HTML만 커리큘럼이 한 요 정도 돼요. 파이썬보다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요런 거를 이제 작업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웹페이지에 뭔가 요소들을 배치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 안에서는 이렇게 어떤 부속품으로서 쓰이긴 하지만 파이썬 자체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부분이라서 제가 기본 예제에는 포함을 안 시킨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발송이 한번 성공을 하셨다라고 하면요, 그 다음에 내가 메일을 또 보내고 싶다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바꿔야 되는 건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제목, 그 다음에 첨부 파일에 대한 리스트, 본문. 사실 보내는 사람 주소도 바꿀 일은 거의 없죠. 요 정도만 픽스가 되면, 요 정도만 상황에 따라 바꿔주면은 이 코드를 그냥 매번 쓰실 수 있어요. 그쵸? 자, 이게 한번 완성이 되셨다라고 하면 주피터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게요. send mail이라고 .ipynb라고 만들고요. 여기다가 아까 작성하신 모든 코드를 한 블록으로 다 옮기세요. 성공하신 코드를 한 블록으로 다 옮기세요. 블록 하나에다 다 모으세요. 소스 코드만 복사해서 블록 하나에다 다 모으세요.
저장하는 위치요? 저거 세 줄. 그냥 그 실습하는 작업 폴더에다가요. 자, 코드를 그냥 블록 하나에다가 다 모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블록 하나에다가 코드를 다 모았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해서 쭉 이어서 붙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 되는 값들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받는 사람 주소, 제목, 첨부 파일, 내용, 요것만 우리가 상황에 따라 바꾸면은 이 코드는 매번 재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코드가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값들은 이겁니다. 연동하는 시스템 설정하는 거는 한번 잡아놓으면 잘 안 바꿔요. 자, 그러니까 그 조건 값들을요, 받는 사람 주소, 메일 제목, 첨부 파일, 본문을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임포트 구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요, 쭉 드래그 하셔서 탭을 한번 치세요. 그럼 들어쓰기가 밀리겠죠? 자, 이제 그 위에다가 df send mail to addr subject content files. 근데 첨부 파일이 없을 때도 있으니까 첨부 파일은 빈 리스트를 기본값으로 넣어주고 콜론. 자, 그럼 메일 발송 코드를 이제 재사용할 수 있는 단위가 됐습니다. 자, 요거 추가한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주피터 파일을 새로 하나 또 만들게요. 자, 같은 폴더에 저장하세요. 메일 테스트.ipynb라고 만들죠. 자, 주피터로 만든 파일을 모듈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포트 하려면은 임포트 ipynb가 먼저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만든 임포트 sendmail. 아, 근데 from sendmail 안에서 import sendmail이라는 함수만 가져올게요. 자, 모듈 참조가 되면 이제 앞으로 이 코드 하나만 잘 완성해 놓으셨다고 하면요, 샌드메일 보내는 사람, 제목, 내용, 첨부 파일 필요 없으면은 마지막 파라미터 그냥 비워두시면 돼요. 그러면은 알아서 요 이품은 건너뛸 거예요. 이제 이 함수만 호출하시면 메일 발송은 계속 재사용이 됩니다. 두고두고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저한테 이제 모듈 테스트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자, 이제 피니쉬입니다. 자, 저는 컨텐츠 형식을 HTML로 바꿔놓은 상태예요. 여러분들도 HTML로 변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마지막 예제는 HTML로 바꿔서 갈게요. 자, 메일 폴더 안에 보면요, 제가 파일들을 몇 개를 쭉 넣어드렸는데, 첫 번째 content.html은 메일 본문을 구성한 웹페이지 샘플입니다. 안에 이미지도 하나 넣어놓긴 했는데, 온라인상에 있는 이미지를 넣어놓긴 했는데, 이 이미지가 나중에 주소가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메일 본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메일 본문 안에요, 제가 미리 치환 문자를 넣어놨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통째로 읽어와서 내가 문자열로 만들면 포맷 함수를 써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뭔가 치환할 수 있겠죠. 그래서 import datetime as dt, 날짜 객체도 만들고요. today는 dt.datetime.now, yy는 today.year, mm은 today.month 라고 해서 출력해서 확인해 봤어요. 2023년 3월. 자, 이제 본문에 구성할 요 파일도 열게요. 컨텐트는 논이라고 준비하고 with open, 메일 폴더 밑에 content.html을 엽니다. 읽기 모드로 열 거고, 인코딩은 UTF-8입니다. as f, 컨텐트는 f.read 라고 호출한 다음에 잘 읽혀왔나 출력을 해봅니다. 자, 내용 잘 들어왔어요. 자, 잘 들어왔습니다. 본문 파일도 가져왔고요. 자, 그 다음에요, maillist.csv 파일을 드렸는데요, 인코딩이 EUC KR이라서 지금 좀 깨지기는 해요. 엑셀로 열어볼게요. 자, 메일 수신자 목록을 엑셀로 정리해서 첨부 파일로 만든 건데요, 첫 번째 칸은 수신자 이름입니다. 두 번째 칸은 수신자 메일 주소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설정을 해주세요. 이거를 제 메일 주소로 해서 저번에 드려봤더니 아무도 안 고치시고 그냥 쓰시더라고요. 그날 메일 수십 개 받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수신자 메일 주소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은 첨부 파일 목록, 첨부 파일이에요. 근데 여기 첫 번째 칸은 전부 다 똑같은 파일을 지정했고요. 두 번째 칸은 개인별로 다른 파일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파일을 다 다르게 지정했습니다. 이거는 뭐 적기 나름이에요. 첨부 파일 2개 보낼 겁니다. 그래서 document.pptx는 이런 식으로 그냥 샘플 파일 하나 만든 거고요. 이렇게 샘플 파일 하나 만든 거고, pay1.xlxx는 급여 명세서를 가정해서 그냥 이렇게 간단히 적은 겁니다.
왜냐면 급여 명세서는 보통 다 개인적으로 발송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maillist.csv를 열게요. with open 메일 폴더 안에 maillist.csv를 리드 형식으로 열고 인코딩은 euckr입니다. as f. 자, csv는 f.read라고 한 다음에 csv를 이제 출력을 해보면 네, 이렇게 내용이 떨어지겠죠? 근데 이걸 그냥 읽는 게 아니라 read lines로 읽으면 리스트가 되죠. 자, 그래서 리시브 리스트라고 해서 빈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 담을게요. 이렇게 만들면은 요 리시브 리스트를 다른 블록에서도 쓸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이걸 갖고 반복 돌게요. for 아이템인 리시브 리스트. 그럼 프린트 아이템이라고 하면 한 줄씩 떨어지죠. 자, 여기 역슬래시 n이 있으니까 줄바꿈이 두 개씩 된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아이템 점 스트립 빈줄 없앴고요. 콤마로 또 잘라야죠. CSV니까 스플릿 콤마 잘리죠. 자, 메일 발송 인포를 이렇게 리스트로 봤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메일 인포의 0번째가 이름이에요. 서브젝트는 %s 님의 %yy 년 %d 년 %d 그리고 월 급여 명세서입니다 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메일 인포의 0번째 이름이죠. 그리고 아까 연도랑 월 만들어 놨죠. 그러면 CSV 파일에 있는 내용과 미리 만들어 놓은 날짜 값을 활용해서 이렇게 전부 다 제목이 따로 개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건 주석으로 막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컨텐트라고 하는 거 본문 읽어왔잖아요. 이게 지금 컨텐트라고 하는 변수인데 여기에도 제가 파일 작성하면서 미리 치환 문자를 넣어놨어요. 이것도 치환해 볼게요. 메일 컨텐트는 content.format name은 메일 인포의 0번째 YY는 미리 만들어둔 연도 변수 mm은 미리 만들어둔 월 변수. 그래서 메일 컨텐트를 또 프린트 해보면 자, 파이썬2 학생님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별로 본문이 만들어지죠. 자, 이제 대충 어떤 건지 감이 오세요? 자, 이제 메일 인포에 0, 1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이 자체가 첨부 파일 리스트예요. 그래서 메일 파일스는 메일 인포에서 0, 1, 2, 3이죠. 두 번째부터 끝까지만 잘라내면 돼요. 프린트 메일 파일스라고 하면은 보내야 된 첨부 파일 리스트도 준비됐네요. 자, 이제 보내면 됩니다. send mail 서브젝트 그 다음에 받는 사람 메일이 먼저죠. 메일 인포의 1번째가 주소였으니까 서브젝트 메일 컨텐츠
메일 파일스. 제목도 메일 서브젝트라고 구색 좀 맞출게요. 얘만 서브젝트니까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요. 제목하고 내용을 미리 포맷 함수를 적용할 수 있는 문자열 포매팅을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고 CSV 파일에 받는 사람과 그 포매팅에 적용할 내용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반복 돌면서 처리를 하면 자, 전부 다 똑같은 주소에 보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개인별로 메일 보내는 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파이썬 학생 3님. 2024년도 3월 급여명세서 결산보고서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고 첨부 파일은 2개가 들어왔겠죠. 이게 아직도 좀 규모가 작은 회사는요. 월급날 되면은 그 회사 안에 그래도 격리 업무 보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급여명세서를 개인마다 다 따로 보내요. 본인이 직접 수작업으로. 보통 이제 점심 먹고 와서 그걸 시작하는데 나는 월급 빨리 받고 싶은데 그거를 일일이 한 명한테 다 보내고 앉아 있으니까 매일이 그 급여가 맨날 월급날 5시, 6시 돼야 오는 거예요. 화딱지가 나왔고 하나 만들어줬어요. 이런 거 있으면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돌려놓고 가면 급여명세서는 다 올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체는 그 급여 입금은 자동이체 걸어서 하더구만. 그래서 이제 모두 실행 딱 눌러버리면은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CSV 파일만 바꿔치기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쭈르륵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요 CSV 리스트가 지금은 여기 샘플이어 갖고 제가 5개만 넣었는데 이게 이만큼 있다고 해도 자, 이렇게 50개가 있다고 해도 그냥 실행만 하면 됩니다. 근데 메일 발송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네트워킹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내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처리예요. 이건 실제로 통신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CSV 파일을 읽어드리는 것까지는 지금 이 프로그램이 끝냈는데 발송하는 거는 여기 아까 지렁이처럼 이렇게 파란색으로 지나가는 거 보이셨을 거예요. 그게 되는 동안은 발송 중인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50통 보냈는데 제가 몇 마디 하는 사이에 지금 50개가 다 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업무가 많이 축약이 되죠. 일반적인 회사 업무는 엑셀 파일 처리하고 메일 보내는 게 거의 다예요. 그리고 거기에 핵심은 반복문 처리하면서 내가 자료를 얼마나 잘 핸들링 하느냐인 거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지금 마지막 예제 시험 보여드리면서 갑자기 슬라이싱도 튀어나오고 문자열 포매팅도 튀어나오고 앞에서 했었던 게 중구난방 다 튀어나와요. 그래서 앞에 부분이 가물가물하면 이제 저거 뭐였지 하면서 이제 좀 움찔하게 되니까 관련된 내용들은 바로바로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코드는 그 난이도가 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제가 항상 이렇게 완성된 파일을 직접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실습 한번 해보시고 잘 안 되시는 부분은 이제 드림 원본하고 대조해 보시거나 아니면 다음 주에 가져오셔서 문의 주시면 제가 잘못된 부분을 체크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메일 발송 보내기 할 때 항상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첨부 파일의 위치를 잡는 거에서 좀 많이 힘들어하세요. 파일 경로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하신 경우.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를 쓰긴 쓰는데 폴더는 어디 있고 파일은 어디 있는지 그거에 대한 좀 그 찾는 게 좀 힘들어하시는 경우에는 파일 위치를 잘 못 잡으세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내가 폴더와 파일의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과정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시작은 내 컴퓨터에 파일들이 많다면 폴더별로 구별하는 연습부터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탕화면에 파일 잔뜩 있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부터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폴더랑 파일 개념은 조금만 연습하시면 금방 생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 내용이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파이썬 안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기능들은 전부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파이썬에 없는 기능,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가 패키지를 설치해서 진행하는 기능들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딱 시간 됐네요. 우리 여기서 마칠게요.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